오늘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문신을 많이 하죠.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문신을 하게 되었을까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회상, 표지시야, 부모가 주신 신체 훼손시키는 것을 불효로 여겨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상투를 트는 시대, 이런 조선시대에 그것도 왕족이 문신을 했고 그 문신으로 인해 조선을 뒤흔든 최대 스캔들이 밝혀졌다는 사실, 이 문신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교사 김준우입니다. 어우동, 어울우동이라고도 하죠. 조선왕조실록 성종 11년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찍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방산수 이난의 집 앞을 지나다가 이난이 맞아들여 간통을 하였는데 이난이 자기 팔뚝에 이름 새기기를 청하여 먹물로 이름을 새겼다. 여기서 말하는 방산수 이난이 바로 세종대왕의 아들인 계양군, 그 계양군의 서자 이난입니다. 즉 세종대왕의 손자가 어우동과 정이 깊어져 사랑의 징표로 어우동의 이름을 자신의 팔에 문신으로 새겼고 그 문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두 사람의 행적이 들통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이난은 장형 100대에 해당하는 벌금을 냈고 경상남도 사천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어우동 역시 자신의 몸에 정을 맺은 이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는데 이 때문에 어우동과 같이 밤을 보냈던 남성들을 잡아들이기 쉬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우동은 결국 함종지도, 여자가 지켜야 할 3가지 도리, 어려서는 아버지를 섬기고 시집가서는 시아비,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조치라는 요것을 문란하게 했다는 죄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듯 조선시대에는 사랑하는 여인들끼리 사랑의 징표로 서로 문신을 새기는 연비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연인, 친구, 그리고 의형제와 함께 문신을 새기게 됩니다. 실 끝에 먹물을 묻혀가지고 바늘을 꿰어서 살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을 점상문신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이 쓴 오주연 문장 전산고에 따르면 우리 동방 여염의 탕자들은 결의를 하는데 바늘로 서로의 팔뚝을 찔러 먹칠을 한다. 그 푸르기가 멍든 것 같아 이름하여 연비라 하는데 이로써 평생 잊을 수 없는 의리로 삼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유행했다라고 하니까 꽤나 오랜 기간 동안에 유행해온 문신이라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최초 문신과 관련된 기록은 언제부터 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 사만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굉장히 예전 시기죠.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 변진인들이 남녀 근외 영문신이라 하여 일본과 가까워서 남녀가 문신을 했다라고 쓰여져 있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 걸 보아 적어도 사만에서부터 문신의 풍습이 있었고 그것이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조선, 몸에까지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조선시대 때 문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부모를 잃은 슬픔을 잊지 않기 위해 내 몸에 기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효자 김수영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명종 시기 때 있었던 기록인데요. 김수영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 몹시 슬퍼하여 과일과 채소도 먹지 않고 3년 동안 죽만 먹으면서 괴로워하다가 하늘에 맹세하는 글 132자를 직접 자신의 좌우 무릎에 새겨넣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말 그대로 신체발부 수지부모, 내가 부모한테 받은 몸을 훼손하는 것 자체가 불효인데 명종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효심이 정말 지극하구나. 명종도 한 효심한 왕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석을 세우고 구역이나 조세를 면제해주겠다라고 이제 오히려 상을 내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군번줄 대신에 군인들 몸속에 문신을 새기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면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군번줄 대신 조선시대에는 문신을 새기게 되는데요. 이를 구병자자라고 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죽더라도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나중에 가족에게 돌아가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바람, 이런 것들이 투영돼서 나타난 문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집안의 남자가 전쟁을 하기 위해 떠나던 전날 이 가족들은 그의 몸에 문신 새기는 비극적인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전쟁터에서 군인의 사기를 높이는 데 문신이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순조 11년에는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평안도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그 홍경래의 난 당시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 용천부사 권수는 적이 추격해오고 군사가 흩어지는 이런 수세에 몰리자 병사들 앞에서 팔뚝에 문신을 새기고 맹세를 하며 딸을 따르라. 군인들을 응집시키고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또 이제 나라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위험에 임해서 팔뚝에 글을 새긴 것이 아주 가상하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자리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논의하면서 이제 승진의 논의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경을 칠놈은... 자, 이 말을 들으셨다면 굉장히 심각한 욕을 들으신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 경을 칠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형벌의 일종인 경형이 있었습니다. 이 경을 친다라는 거, 얼굴에 문신을 새긴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시작은 사실 중국 고대 형벌에서부터 들어와서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행해졌었는데요. 그 사람의 죄목에 해당되는 글자를 새겨서 문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산군 때 이런 기록이 있죠. 도망친 노비들. 그 도망친 노비들 나중에 이제 붙잡아 오면 또 문신을 새기게 되는데, 노비라는 말 자체가 노가 남자 노예, 비는 여자 노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망쳤다라는 말을 써서 남자 노예들한테는 도노, 그다음에 여자 노예들한테는 도비라고 이제 새겨서 죄명을 알리도록 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된 문신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보통 살은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죠. 그런데 냉동된 채로 발견된 미라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라, 기원전 약 3300년경에 냉동된 미라가 알프스 산맥에서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몸에는 61가지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왜 이 문신을 새겼을까? 이 사람은 라임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곳에 문신을 새겨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서 문신을 새겼는데 과연 이웃나라였던 중국은 무슨 의미로 문신을 새겼을까요? 중국이 문신을 새긴 이유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의미가 좀 많이 비슷합니다.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중국에 있어서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민족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신을 활용한 것. 예를 들어서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부인들은 머리를 자르고 문신하며 오른팔로 좌측에 있는 소매를 걷는 사람은 월나라 사람이다. 그리고 까만 이빨 모양의 문신을 하고 개 모양의 관을 쓰는 사람들은 오나라 사람이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신분 구분을 위해 문신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월현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극족은 문신을 숭상한다. 귀족은 적색으로, 평민은 청흑색으로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녀자들은 그들을 비웃고 또한 그들이 위아래를 모른다 라고 비판한다. 즉 새겨진 문신 색을 통해 가지고 신분을 구분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태평환욱이라는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족은 문신을 숭상하는데 부자들의 문신에 글자가 많고 가난한 자들의 문신에 글자가 적기 때문에 글자 수만 세어봐도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알 수 있다. 신분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문신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문신하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우리나라와 중국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4만 사람들이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문신을 하였다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만큼 일본은 옛날부터 문신의 나라의 대표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조선 후기, 일본으로 보시자면 에도 막부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사절단들이 많이 파견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 일본의 풍습들이 전해져 오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조선 후기 역사서인 동사강목에 이런 식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풍습 중 팔과 얼굴에 하는 문신, 치아를 물들이는 칠칠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인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미개한 풍속이다라고 여기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향유하는 계층은 무인, 유협, 뭔가 좀 주먹 좀 쓴 사람들, 그리고 기인형, 즉 주류 집단과는 조금 거리가 먼 집단으로서 무인 씨는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타투에서 우리는 타부를 연상을 합니다. 뭔가 금기시됐다라는 것도 아직 우리 관념 속에는 남아있는 거죠. 그런 경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옛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옛날 하지만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자, 여러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언제일까요? 우리나라에서 호랑이가 담배를 필 수 있게 된 것은 담배가 들어온 시기부터이어야겠죠? 담배가 만병통치 이야기라고 담배의 진심이었던 임금이었습니다. 담배를 지극히 싫어하던 왕의덤요, 무시무시한 지역구덩이의 연기일 것이다. 4000% 이상 대금을 올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 안 피지 않을까? 오늘은 담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의 담배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오면서 담배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함께 해왔는가를 재미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조선의 담배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멜이 쓴 하멜 표류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의 아이들은 4살, 5살만 되면 담배를 피운다. 남녀노소 가운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없다. 외국인이 봤을 때에도 굉장히 특이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겁니다. 순조 임금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애들이 젖만 떼면 담배부터 입에 문다. 그만큼 조선에서 흡연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가장 담배를 사랑하던 애연가, 대표적인 인물 바로 정조 임금이 있습니다. 정조는 담배가 만병통치 이야기라고 여겼는데요. 정조의 신문집인 홍제전서에 보면 정조 임금은 앓고 있는 병이 있었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도 많이 복용했으나 이 남령초, 그 당시 담배를 남령초라고 불렀는데 불의 기운으로 한담을 공격하여 가슴에 막힌 것이 사라지고 연기의 진기가 폐를 적셔 밤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담배가 몸에 그렇게 좋다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정조 임금은 과거 시험 중 전시, 보통 전시는 가장 사회적 현안,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이거든요. 거기에 이러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 백성이 담배를 피우게 할 것인가? 너희들의 의견을 적어보도록 하여라.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1798년 정조 임금 때에 많은 신하들이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담배 농사를 지어서 벼농사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폐단이 극심하니 이 담배 농사를 적게 지을 수 있도록 금할 수 있도록 제한해 주십시오 라고 상소를 올리자 정조 임금께서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담배 그 좋은 거 그래, 비옥한 토지에는 하지 말고, 그리고 지방관이 그거 관여하는 거지 내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완전한 금연령은 어렵다라고 피해갔었죠. 또한 정조는 창덕궁 후원 지역에 직접 담배를 재배할 정도로 담배의 진심이었던 임금이었습니다. 자, 조선 사람들이 사랑했던 이 담배 언제부터 피기 시작했을까요?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에 보면 1616년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복유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1614년에 만들어집니다. 2년 더 먼저 만들어진 책에 담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일본으로부터 담배가 유입되었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담배가 들어왔을 때는 약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지은 성어사설에 따르면 담배는 첫째, 가래침이 목구멍에 붙어 뱉어도 나오지 않을 때 유익하며, 둘째, 구역질이 나면서 침이 뒤끓을 때 유익하며, 셋째,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할 때 유익하며, 넷째, 가슴을 조이고 신물이 올라올 때 담배를 피면 안정되는 것이 유익하고, 다섯 번째, 한겨울에 추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긴 겁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구하고 싶어가지고 담배 가격이 굉장히 좀 비쌌습니다. 담배 한 근의 가격이 은 한 냥일 정도로 굉장히 비싼 축에 속했었죠. 그만큼 담배는 인기 작물이었고 벼농사를 지어 파는 것보다 10배 가까이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담배 농사가 확산되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담배 예절입니다. 담배를 막 피다 보니까 조선의 근간을 이루었던 신분제도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했던 지배층들은 담배에 대한 예절을 도입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아버지와 형 등 연장자와 함께 담배를 피지 않는다. 두 번째, 양반 앞에서는 평민들이 담배를 피지 않는다. 세 번째, 이 양반들의 담뱃대 길이는 긴 담뱃대를 쓰지만 천민이나 편민들은 짧은 담뱃대를 써야 한다. 네 번째, 여자들이 남자들 앞에서 담배를 피면 결례이다. 다섯 번째, 걸으면서 담배를 피다가 높으신 분들을 만나면 얼른 담뱃대를 숨겨야 한다.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담배 문화가 만들어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양반들은 긴 담뱃대, 평민들과 천민들은 짧은 담뱃대를 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담뱃대를 가지고도 신분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담뱃대는 담배를 담아서 피우는 담배통, 그 다음에 입에 무는 부분, 물뿌리, 그 다음에 이 물뿌리와 담배통을 연결해주는 것을 설대라고 부르죠. 이 설대가 긴 것은 장죽이라 부르고요. 이 설대가 짧은 것을 단죽, 그리고 곰방대라고도 부릅니다. 장죽은 담배를 붙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불 붙이기가. 불을 붙여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을 연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런 담배 처음엔 지배층부터 시작해가지고 평민들까지 확대가 됐고요. 더군다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담배불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화재들도 종종 발생하다 보니 나라 입장에서는 이 담배를 금지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금연령을 종종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자 숙종 때 잠깐 금연령을 내리긴 하지만 얼마 못 가 흐지부지 되고요. 우리나라든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담배를 금지하기는 힘들다 보니 오히려 여기에 세금을 붙여서 국가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쓰던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통제하려고 하는 전매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통제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세계사로 눈을 돌려볼까요? 영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17세기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제임스 1세는 담배를 두고 무엇이라 얘기했느냐? 눈에는 혐오스럽기 짝이 없고 코에는 증오스럽기 짝이 없고 두뇌에는 유해하기 짝이 없고 폐에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고약한 검은 연기와 가장 비슷한 것은 끝없는 무시무시한 지역구덩이의 연기일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금연령을 내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금을 올리게 됩니다. 당시 원래 담배는 1파운드당 2펜스였던 세금을 1파운드당 6실린 10펜스, 4000% 이상 세금을 올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담배 안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조선시대 때 담배는 보통 요렇게 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요렇게 피는 담배, 걸연형이라고 하는 이 필터가 있는 담배를 언제부터 피게 되었을까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보면 1853년 크림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이 크림 전쟁 때 영국 병사가 오스만 제국의 병사가 담배를 피는 걸 보고 아, 저렇게도 피는구나. 영국에 가서 그런 식으로 걸연형 담배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배를 영국이 굉장히 앞장서서 전 유럽이라든가 아시아에 판매를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이 실시되고 있었던 그 시기 신화 대표였던 김홍집이 거리에 지나다닐 때 담배를 피고 다니지 마라. 통행에 방해를 주니 거리에 다니면서 담배를 피지 마라 라고 하는 금연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짧은
말아 피는 관련형 담배를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만들지 못하다 보니 이것들을 많이 수입하면서 수입량이 엄청 증가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청나라에서 넘어온 칼표 담배, 그리고는 1905년 일본인들이 만들었던 이글표, 특히나 일본 측에서 수입한 담배들을 꽤나 많이 사서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항해서 우리도 그런 담배를 만들어 보자 해서 한반도라고 하는 담배를 만들었지만 사실상 크게 인기는 끌지 못하게 됩니다. 자, 1907년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진 나라빚이 1,3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빚을 갚아서 자주 독립국가로 우뚝 서자라는 운동의 일환으로서 담배를 끊고 그 돈을 모아 빚을 갚도록 모금 운동을 하자. 이게 바로 국채보상 운동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본산 거를 많이 사서 썼기 때문에 그 담배를 끊고 우리나라 빚도 갚으면 일석이조, 건강까지 챙기면 일석삼조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금연을 모토로 잡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이 담배의 시작은 어디서 찾느냐? 아메리카 대륙에서 찾게 됩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고대 마야인들은 굉장히 신성한 풀이었죠. 이 담뱃잎 자체가 바로 출산의 여신의 화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를 피는 것이 전쟁의 신을 기리는 의식에서도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죠. 너 그거 피고 있는 건 뭐야? 아메리카 원주민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응? 이거? 다카코라고 얘기한 거죠. 다카코라서 이제 담배를 포르투갈 사람들이 타바코라고 부르게 되고, 이 포르투갈이 16세기 때 일본에 가서 교육을 또 하게 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타바코, 다바코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임진왜란을 거쳐 우리나라로 오다 보니 한자식으로 하면 담바고, 담박귀 이렇게 이제 불리기 시작한 게 바로 담배가 됐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쓰는 이 담배는 어원이 포르투갈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 아메리카 원주민이 타카코라고 한 건 사실 담뱃잎을 얘기한 게 아니라 담뱃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걸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담배의 어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담배, 매년 새해 첫 다짐, 작심삼일이긴 하지만 금연, 우리에게 참 일상적으로 많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죠. 근데 이 물건 하나가 역사를 보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 유럽을 거쳐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 청나라, 영국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얽혀 있다는 그 사실, 우리도 끊기 힘들지만 옛사람들도 끊기 힘들어서 금연령을 내렸다가 흐지부지 되고, 그러다 보니 타협한 것이 세금이었구나, 그래서 담배에 그렇게 세금이 많이 붙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담배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